2월 1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말에 피해가 큰 업종에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애초 주장했던 전국민 지원 방안은 일단 보류키로 했죠. 예산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그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급했던 지원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 직전에 돈을 풀겠다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정치권 공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여야 모두 재보궐선거 관련한 TV 토론회가 시작되죠. 유 반장, 오늘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첫 맞대결을 펼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토론회를 앞두고 설전도 벌어졌는데요. 우상호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고 박 후보는 우리는 집권 정당인데 민주당다운 게 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선거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박 반장, 야권에서는 서울시 연정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서울시 연립정부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데요. 다만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한 TV 토론회가 무산되는 등 범야권 연대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며칠 쉬어가지고요. 오늘 다룰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된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26일부터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단 65세 고령층 접종은 일단 보류키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됐는데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하얀 거 또 하얀 거 눌러야 돼? 그래야 돼 이제. 정상을 됐어. 됐죠? 끈 거 아니에요? 끈 거 같은데? 됐어.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아내와 함께 설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청와대 관저에서 보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가족 모임도 갖지 않았는데요. 대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반가운 얼굴들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오랜만에 찡찡이, 마루, 토리, 고미 소식을 전합니다.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마루를 먼저 어루만져주고 고미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미는 거의 일어서듯 펄쩍펄쩍 뛰면서 꼬리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마루와 고미의 모습입니다. 이 마루는 경남 양산사저에서 키우던 풍산개, 고미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입니다. 문 대통령의 산책 짝꿍이기도 했던 마루는 벌써 15살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양산집에는 풍산개, 마루 그 한 마리만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양산집에 있는 마루가 그냥 매일매일 볼 때는 특별한 표가 없는데 제가 며칠 만에 가면 정말로 사람이 웃듯이 웃어요. 그리고 올해 17살이 된 찡찡이는 모든 반려묘가 그렇듯이 책상 위 서류에 턱하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더 자주 기댄다. 최근에는 관저에서 뉴스도 함께 보는 사이라는데요. 마지막으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구조된 토리까지 이상 청와대에 사는 퍼스트 애니멀의 설 근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설명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2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졌습니다. 밤 9시만 되면 신데렐라가 됐던 수도권 시민들, 이제 밤 10시까지 식당과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PC방, 학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은 아예 완전히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운영이 자유로워지는 업소만 48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50명 미만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늘었고요.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전체 좌석수의 20%까지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자,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에서 1.5단계가 됐죠. 식당과 카페, 헬스장까지 모두 포함해서 총 52만 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장은 500명 미만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전국 공통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개인 간 접촉 감염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 속에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직계 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집이나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방역에 대한 긴장감마저 이연된다면 코로나는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는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한 건데 설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인 걸 감안하면 안정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울 151명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80% 가까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 여부도 지켜봐야 해서 앞으로 2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말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언제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될까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설명 들어보시죠.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만 65세 미만 2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는 26일 요양병원 내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가 1호 접종자가 될 전망입니다.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당초 정부의 계획안에는 65세 이상, 그러니까 고연령층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의 통계적 입증이 부족한 데다 식약처가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추가하면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3월 말쯤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들은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을 수가 있습니다. 코백스를 통해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도입 예정된 화이자 백신은 도입 즉시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코로나 치료 의료진 약 5만 5천 명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 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자체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백신의 유통,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접종 대상 인원이 적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중앙 및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3월부터 아예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등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즉 자율성을 높여 생업의 길을 넓히고 대신 책임은 더욱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3월부터는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달라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대폭 확대를 공언한 여당, 또 보궐선거용 퍼주기라는 비판과 재원 마련책부터 밝히라 주장하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26일부터 요양병원 종사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만 65세 고령층은 보류.
네, 반장들도 설 연휴 잘 보냈죠. 저도 이제 아주 가족들을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5명 넘지 않게 치고 빠지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 영상 통화한다더니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안 하대요. 누가 했나요? 누가 했어요. 근데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생활 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혹시 그렇죠, 조모 씨 조반장? 아닌가요, 조모 씨? 저희 국장이 네. 안 받으실 줄 알고 네. 저희 인사드리면서 그래요? 국장 이름 적어가지고 제가 알았습니다. 섭외했고. 자, 넘어갈게요. 자, 오늘부터 이제 완화된 거리두기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자세한 내용은 신반장이 소개를 했고요. 또 코로나 백신 접종 일정표가 오후에 발표가 됐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됐는데 아까 이제 신반장이 뒤에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안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키라는 주문도 별도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임에 이미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면서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폭은 100만 명이 육박하면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는 157만 명으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어제 당정 협의가 있었고요. 민주당이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죠. 그러니까 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말쯤 이제 지급하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계획이고, 그를 위해서는 이제 추경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 방식은 맞춤형, 그러니까 선별 지원 방식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피해 지원을 하고요. 전국민 보편 지급은 추후에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급 시기는 3월 후반, 규모는 3차 지원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3차 지원금이 9조 3천억 원 규모인 걸 감안하면 4차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 계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합니다. 네, 뭐 최대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런 뭐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조금 더 협의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당정이 이제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놓고서 갈등을 벌였잖아요. 저희도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 결국은 뭐 오늘 결정된 것만 놓고 보면 기재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별, 후 보편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조 반장 얼마나 더 두텁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연매출 4억 원, 종업원 5명 이상이었던 기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고요.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재원 마련은 올해 본 예산에서 아낄 부분은 아끼되 더 필요한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3월 말이면은 이제 4월 재보선을 정말 코앞에 둔 시점인데 국민의힘은 결국은 이제 선거를 향한 퍼주기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다 주기 전인데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건 선거용 돈풀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우선이다. 재원 조달 방안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태년 대표는 선거라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 기준 마련에 훨씬 더 집중해 주기를 바라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네, 손실보상제는 한마디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미 당정회의에서 논의가 됐고 또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이번 달 25일까지는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 대상과 규모, 재원 마련 이런 기준이 될 연구 용역까지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기재부가 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복지위에 손실보상제 법안의 반대 의사를 담은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집합 제한, 영업 제한과 같은 조치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면서 이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손실보상제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 자 이걸 두고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이어서 당정이 또 한번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백신 접종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26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박 반장? 네, 그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고요.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그 만 65세 미만 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이어 일반 병원 종사자 35만여 명과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7만 8천여 명이 3월부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왜 빠진 거예요? 고령층 임상시험 참여자가 적어서 통계적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향후 임상 정보가 누적되면 한 3월 말께부터는 고령층 접종을 시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렇고요. 조 반장, 화이자 백신은 3월부터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를 통해서 3월 초부터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화이자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접종자 60만 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감염이 94%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국내로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도입 즉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5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내외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또 해동 이후의 유효 기간이 다른 백신과 비교해서 짧은 편이라서 보관이나 유통 측면에서 까다로운 백신으로 꼽힙니다. 그렇죠. 이에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또 중앙예방접종센터, 권역별 예방접종센터 등을 통해서만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요. 서울 지역에서 고양이, 그러니까 이제 반려묘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죠, 신 반장. 네, 뭐 국장 같은 이제 집사들이 네. 조금 우려할 수 있는 그렇죠. 소식이긴 한데요. 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반려동물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서울시가 이달 8일부터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4년에서 5년 정도 된 암컷 고양이 한 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모든 반려묘를 다 검사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 가족의 고양이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확진자 가족이 이제 가족이 전부 다 보호센터로 가고 나서 이제 같이 키우고 있던 이제 고양이를 검사를 한 건데 당시에 구토와 활동 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이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옮겨져서 격리 보호 중입니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거리두기 조치가 일부 완화가 됐지만요. 역시 이제 그 주어진 방역 조건 저희가 철저히 지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고령층 접종은 보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 민주당답지 않다고 공격했습니다. 박 후보는 즉각 민주당답다는 게 뭐냐고 반박했는데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의 설전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아유, 살이 빠졌는데. 힘들더라고. 원장님 힘들더라고. 환영합니다. 네, 누나 동생 사이라면서 의존 남매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두 사람 3주 만에 확 달라졌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어제 박영선 후보에 대한 본격 정책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공약이 빈약하고
구체성도 떨어진다면서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21분 도시공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민주당다운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공약을 이제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시장 후보로서 최소한의 자세이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후보의 주 4.5일제 공약에 대해서는 과거 발언까지 소환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주 52시간에 찬성한 것도 반성하신다고 하시지 1년 만에 주 4.5일제 공약을 내거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소위 말하면 정책의 일관성에 관한 그 문제를 정책 검증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이 불과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지율 추격에 나선 우 후보가 맹공을 펼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후보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너 입말이냐 임마? 나다운 게 뭔데? 네, 박 후보 민주당답다는 게 뭐냐라고 되물었는데요. 우리는 집권 정당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자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소위 네거티브 선거전이 벌어지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국민의힘 역시 내부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유력 후보인 나경원 후보는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다짐하고 또 제안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합리적인 토론, 절제된 표현, 정책과 비전에 대한 집중을 하자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 보이는 건 내부 경선이 치열해질 경우에 후보 모두에게 손실을 입힌다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겠죠. 제가 지내온 삶에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 오곡 땅이 어디다고요? 비비개가 어디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어쨌든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는 오늘 첫 TV 토론을 합니다. 선공을 달린 우 후보에게 박 후보는 정책 토론은 TV 토론에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여러 공약에 대한 토론이 있겠지만 두 후보 토론의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두 사람의 노선이 조금 다르다고 우 후보가 류반장의 동네 한바퀴에서 말을 했었죠. 진보 개혁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우상호 대 좀 중도적인 그런 입장의 박영선 후보 공약들이 계속 비교가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쟁점은 이겁니다. 우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롤모델이라고 하면서 불거진 논란인데요. 우 후보는 박 전 시장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반면 피해자 측은 우 후보의 공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폭력이라면서 박 전 시장의 행동까지 계승하겠다는 거냐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후보 사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전임 두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뻔뻔하게 후보를 내려는 짓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범죄 피의자 시장이 자신의 롤 모델이라는 정신 나간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는 것입니다. 네, 관련 소식은 오늘 밤 토론이 진행된 후에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 연휴 동안 설전을 벌였던 두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입니다. 이번 충돌은 코로나 관련 예술인 지원금을 놓고 벌어졌습니다. 곽 의원 측이 먼저 미디어 아티스트인 준용 씨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피해 사실 확인서에 4줄만 쓰고 1,4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준용 씨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원은 피해 사실이 주된 심의 기준이 아니었고 본인의 심사 점수와 등수를 막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이라고 말이죠. 곽 의원은 다시 해당 사업이 지원 규모를 늘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보유국의 문 대통령의 아들이 떨어지게 생겨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준용 씨는 내가 대통령 아들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면서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준용 씨는 자신 있는 주장이라면 페이스북이 아닌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도 했는데요. 문제가 되자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4월 배포했던 자료를 다시 들면서 곽 의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대응할 가치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코로나로 어려운 문화예술 현장을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던 기관 종사자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준용 씨와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사건건 부딪혔는데요. 곽 의원이 대통령 아들이라서 특혜를 받았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준용 씨는 아버지 찬스는 없었다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당당하게 반박을 하곤 했었습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도 제기를 했었는데요. 곽 의원은 본인이 이 때문에 표적 수사 대상이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에는 인기 동영상을 전해드리는 코너 유반장의 유튜브 가겠습니다. 네, 누군가 전화를 거는데 받는 사람들은 박주민, 또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 7명입니다. 네? 뭐라고요? 네, 갑자기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최혜영 의원도 휠체어를 타고 달려갑니다. 국회의원 시키신 분? 네, 이 국회의원 시키신 분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시키신다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국민들을 만나는 의정 활동이 힘든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영상과 글로 직접 주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제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연말 정산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물며 어르신이나 아니면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 본인이 벌고 쓴 만큼 합당한 세금을 내었는지 이것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네, 연말 정산을 더 간소화해달라 이런 생활 밀착형 주제인데요. 이 외에도 학교 급식에서 채식을 하게 해달라, 또 오랫동안 안 쓴 교통카드 잔액을 국고로 귀속해서 사회복지에 쓰게 해달라 이런 주문까지 약 1000여 개의 정책과 법안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의 정책 제안 아이디어는 21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상호, 박영선의 민주당답지 않다 호문, 오늘 첫 TV토론. 네, 자 여권 소식 위주로 살펴봤고요. 이제 야권의 재보궐 관련 소식은 이따가 박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반장, 오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이제 첫 TV토론을 갖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10시 40분인데요. 우상호 후보가 어제 먼저 박영선 후보에게 민주당답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린 만큼 열띤 토론이 될 걸로 보입니다. 모레와 다음 주 목요일인 25일 두 차례 더 TV 토론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26일부터 4일간 경선 투표에 돌입합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은 17일, 19일, 28일 그리고 다음 달 1일에 4차례 TV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야권도 오늘 TV 토론이 시작이 됐죠. 그 얘기도 이따 박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경선 일자가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경쟁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설전도 이어지고 있고요. 신 반장, 각 캠프의 현역 의원들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우선 우상호 후보의 경우에는 설 연휴에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 박정, 양경숙 의원 등 당내 대표적인 86그룹 의원들이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우상호 후보의 경우에는 경선 초반부터 이 당내 86그룹의 지원이 탄탄하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우 후보는 설 연휴인 지난 13일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인 봉하마을을 참배하고 또 김경수 경남지사와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는 설 연휴에 본인의 후원 회장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문 전 의장은 친문 세력으로 분류되면서 또 비문 의원들도 아우를 수 있는 원로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과 시장을 방문하고 또 대표적 친문계 의원인 정청래 의원과 요즘 입소문을 타고 있는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서 정책 설명회를 했습니다. 네. 친문 마케팅이 두드러진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새를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권자들을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유튜브 같은 이른바 언택트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후보 모두 유튜브 계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박영선 후보의 경우 부캐릭터인 달려라 써니라는 이름으로 동영상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국장도 부캐릭터 하나 키우고 계시죠? 오케이요. 저는 뭐 태극권 뭐 하나 만들어야 국사장으로 되는데. 하나 이거 철사장? 예, 그걸로 철사장? 하셔가지고 알았습니다. 고민 좀 해볼게요. 네, 최근 본인의 지역구였던 구로구의 그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 상인들과 한껏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선이가 왔네. 잘 계셨죠? 그럼 잘 있었지. 건강은 어떠세요? 이제 건강 그래 그냥. 아니 제가 출마했어요. 시장 나 알아 다 알아. 네. 텔레비전 날마다 보는데. 뭐.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버팀목 자금 받으셨어요? 예, 그거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다시 또 지원을 해드려야지. 네네네. 장관 시절 본인의 정책이었던 법팀목 자금까지 홍보하면서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상호 TV도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오 후보의 아들, 딸과 같이 출연을 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이나 책을 읽거나 노래하는 모습도 친한 친구인 영화 배우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까지 출마 선언 이후 수십 개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옛날 사진 같은 걸 제가 야권 후보들도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내임 나경원 후보의 경우 매일 밤 세수를 하고 나서 소위 생얼로 1분 30초 동안 여러 가지 토크를 하는 모습을 올리고 있는데요. 소탈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는 나 후보의 딸인 윤아 씨와 함께한 모습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방역수칙이 돼야 된다. 지킨 사람도 있고 안 지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윤아가 요새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엄마도 잘하라고 그러고. 후보가 걸리면 다른 지인들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세훈 후보도 영상을 올렸는데요. 국장, 아이돌 가수 중에 오세훈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혹시 어느 그룹인지 아시나요? 아이돌 중에 있어요? 네, 있어요. 축구 선수 오세훈은 내가 아는데 축구 잘하잖아요. 그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엑소. 본명으로 활동하는 가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훈이라고 하는데 성가제에서 오세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로 엑소에서 또 춤 담당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잘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군요. 네, 가장 젊은 신반장이 잘 알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이 엑소 댄스를 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몰라. 오. 뭐 칼군무를 생각하셨으면 약간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약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좀 많이 실망하실 수 있는데 네. 한 트위터리안이 이 엑소의 으르렁을 추면서 이 엑소 파트 하면 뽑아줌이라고 올린 글을 보고 트위터 계정도 만들고 이 영상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엑소 팬들이 영상을 보고 찍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여야 후보들 모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언택트 방식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아까 이제 국민의힘 이제 곽상도 의원과 문준용 씨와의 설전,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이어졌던 그런 얘기를 좀 살펴봤는데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 지시를 내려서 그 곽 의원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런 주장인데요.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김학의 동영상 수사를 막은 적이 없는데 본인을 표적 수사했다라고 하면서 직권 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억 이상을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발제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관련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TV 토론은 저희가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우상호, 박영선의 민주당답지 않다 포문. 오늘 첫 TV 토론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권 대선 후보들이 설 명절을 맞아서 잇따라 호남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광주를 찾은 데 이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잇따라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 겁니다. 차기 대선 주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전통적인 집토끼인 호남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이런 버전으로도 통합니다. 양무 호남, 시무 대권. 호남이 없으면 대권도 없다. 민주당에서 대선에 도전하려면 호남 민심의 지지 없이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들 모두 호남의 지지를 얻어 당선이 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과정이 드라마틱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민주당 깃발 들고 김대중 대통령 사진 들고 정면 돌파해서 37%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저 노무현이 정면 돌파해서 50% 받아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득표수 280표 이은재 후보 득표수 499표 노무현 후보 득표수 500 광주의 기적이라고 부르곤 하죠. 광주의 선택에 힘입어 지지율 2%였던 후보가 청와대까지 입성했으니 말입니다. 여권 잠룡들 이제 대선 레이스가 눈앞입니다. 오늘 6월에서 7월 예비 경선을 치르고 8월 중순부터는 순회 경선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선 경선을 앞둔 마지막 민중의 대명절, 설을 그냥 보낼 순 없겠죠.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지난 10일 나란히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 부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도시와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남도 사람들로서는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공 기원. 우리 남도란 표현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이 대표 전남 출신에 전남지사까지 지냈죠. 여기는 내 고향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듯합니다. 사실 이 대표의 호남 방문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달에도 광주 양동시장을 찾았었는데요. 당시 이 국밥집을 들렀습니다. 이 대표 자리에 써 붙여진 안내 문구 보이시나요? 노무현 대통령 국밥 드신 자리.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 식당을 방문했었다고 하는데요. 국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던 바로 그 자리라고 합니다. 이 대표가 국밥을 맛있게 먹은 이날은 문 대통령이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그날이기도 했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면론 때문에 이 대표가 곤욕을 치렀었죠. 대선 주자 지지율도 크게 꺾였었는데요. 우리 남도의 영향일까요? 광주 전남에선 이 대표가 여전히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1.2%, 정세균 총리도 바쁜 광주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 총리도 광주 양동시장에 들렀는데요. 노무현 국밥집 앞도 지나쳤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이 국밥 먹고 가시라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못 먹고 갑니다. 사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정 총리 아직까진 대선 주자이기 이전에 K방역을 책임진 사령탑입니다. 광주는 기민한 대응으로 코로나19의 거센 불길을 빠르게 잡아나갔습니다. 집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비상근무를 계속한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자정을 넘긴 퇴근이 일상이 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리직을 내려놓기 전까진 대선 행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다만 노무현 국밥을 먹지 못하는 대신 총리여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광주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이제
광주의 배려심과 광주인의 넓은 포용심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호남과 광주도 충분히 누리고 더불어 잘 살아야만 합니다. 수소경제가 광주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여권 주자 가운데 설을 앞두고 가장 먼저 호남을 찾은 건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지난달 말 나홀로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했는데요. 눈 내리는 묘역에 홀로선 이 지사의 모습, 코로나19 때문에 나홀로 참배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짠한 느낌이 듭니다. 명실상부한 대선 주자 1위죠.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일부에선 광주에서 보여준 이 지사의 유독 짠한 모습이 고도의 정치적 연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비록 지지율은 1위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비주류죠. 비호남의 비문입니다. 최근엔 스스로를 향소 부국민에 비유하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탈당설까지 불거져 내 사전엔 탈당은 없다.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류의 핍박받는 유력 대선 주자 묘하게 이분과 겹칩니다.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이 지사가 비주류인 점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문재인 정부와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이 지사가 그냥 비주류는 아닙니다. 정책 위상이 예전과 달라진 건 분명합니다. 지난 2018년엔 실제로 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렸었죠. 당시엔 야당에서 걱정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당내 문재인 정권의 실세로부터 자진 탈당 압력을 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거의 의견이나 판단에 관한 것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죠. 저보고 하라는 고려하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선거 때마다 늘 전략적 선택을 해왔던 호남. 이번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여당 잠룡들 이딴 호남행. 양무호남 시무대권.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조 반장이 속보로 전했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1호 주문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계 폭력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고요. 아마도 이제 이어지는 또 폭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계 쪽에서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저희가 관련 속보도 좀 챙겨봐야 되겠고요. 그나저나 이제 차기 대선이 내년 3월이니까 1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민주당 안팎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헌상으로는 대선 180일 전, 그러니까 6개월 전이죠.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대선 120일 전 정도로 늦추자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 친문 핵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선 연기 불가피론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4월 보궐선거와 또 5월 전당대회, 또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2, 3개월간의 그 대선 준비 기간이 없어졌다라면서 대선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내 그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선 180일 전이면 9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보다 후보를 더 일찍 뽑아서 미리부터 공격에 노출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내 규정에 그 대선 120일 전에 후보를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4개월 전에 후보를 뽑는데 민주당만 6개월 전에 후보를 뽑아놓으면 공격의 빌미만 제공하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물론 아직은 이제 가능성 차원이지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현재의 기세를 몰아서
경선을 지금 원래 정해진 대로 치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 측은 공부를 덜 했으니 시험 날짜를 미루자는 것이다라면서 경선 연기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불리에 따라 사역으로 경선 일정을 흔드는 순간 내전이라면서 이 판을 흔들어서 정권 재창출이 안 됐을 때 정치적 후과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뚜렷한 친문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참여를 염두에 두고 경선 연기론을 꺼내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뭐예요, 조 반장? 네, 당 지도부는 그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논의된 바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영대 대변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단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박강호 사무총장도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당 지도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요. 경선 연기론이 일단 거론이 된 만큼 민주당 내에서 앞으로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조금 더 좀 챙겨주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재보선이 끝나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을 떠날 것이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김 위원장이 자신을 당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글을 공유해서 오늘 보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그 이인재 전 의원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조원규 씨의 그 글을 몇 시간 동안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 글에는 김 위원장을 당 대표로 추대해서 통합, 통일, 영토 회복에 대통령을 탄생시키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선 그 4월 재보선 승리를 끝으로 당을 떠날 거라고 했던 것과 달리 조금 다른 속내를 비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모르고 잘못 눌러서 공유가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은 그 글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대표 추대 주장에 대해서도 더는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재차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다 보면요, 아마 반장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만지다가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요 버튼이나. 그런데 또 하필 공유한 글이 상당히 예민한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설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만약에 이제 설 전에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거죠? 네, 오늘 대검찰청에 접수를 마쳤습니다.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4개 혐의인데요.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법사위원들이 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 질의에 이 대법원 측이 거짓으로 답변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법원 내부망에요. 현직 판사의 비판글이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동안 이 법원 외부에 있는 익명 게시판에는 관련 글이 좀 올라왔었는데요. 실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게시판에 현직 판사들의 글이 게시가 됐습니다. 먼저 송승경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 법관이 다른 권력에 의해 감시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는데요. 거짓 해명은 어떠한 경위나 이후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그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법관의 업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거짓말을 찾아내는 일이다. 법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한 형국이 됐으니 이제 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뭐라 말할 처지가 못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첫날 사과 표명을 한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은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원작자이기도 하죠.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오늘 별세했죠. 네, 그렇습니다. 통일운동가 백기환 씨가 그 향년 89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88세. 33년생이라서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보통 나이를 할 때 이제 89세로 하는데요. 그 지난해 1월부터 이제 폐렴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고 하고요. 고인은 1950년대부터 농민과 빈민, 통일, 민주화 운동에 매진하면서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해왔습니다. 1964년에는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참여를 했었고 또 74년에는 유신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1979년에는 YMCA 위장 결혼 사건과 1986년
부천 권인숙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돼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대선에도 2차례 출마를 했었는데요. 1987년 대선에서는 독자 민중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면서 사퇴를 했고 1992년 대선에도 독자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장산곤매 이야기, 이런 소설과 수필집을 낸 문필가이기도 하고 또 해마다 5.18이 되면 광주에서 이제 불리우는 이제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도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국회 발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당 잠룡들 설맞이 호남행, 양무호남, 시무대권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네, 이번에는 야권 재보궐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넘어서서 서울시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했던 안이긴 한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선 거죠. 반면 제3지대 단일화를 위한 첫걸음이었던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 첫 TV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박준호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만일 이게 류 반장이나 조 반장이 이렇게 복국장이 과연 바뀌었나, 정치부 회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좀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글을 올린다면 제가 제일 먼저 다수 과를 누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인사철은 지났지만 요즘은 이제 수시 인사가 보편화돼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반장 휴가 가지 않나요? 휴가를 가겠죠. 제가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갑질 같은 거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방금 했던 말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휴가를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애잔한 모습이죠. 휴가계에 복국장 사인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깟 자존심 언제든 굽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 땐 너무 마음이 급했습니다. 다시 봐도 우픈 장면입니다. 굳이 저의 이런 흑역사를 다시 꺼내온 건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방금 했던 말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보궐선거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설 민심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당 또한 이러한 국민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를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디르급 태세 전환이란 신조어가 있지요. 우디르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호랑이 태세, 거북이 태세 등 4가지 스킬이 있는데 상황에 맞춰 태세를 이렇게 쉴 새 없이 바꿔서 플레이하는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말이나 태도를 여건에 따라 재빠르게 바꾸는 사람을 가리켜 우디르급 태세 전환이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가 휴가 한번 가보겠다고 저렇게 애처로운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몸소 보여드렸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저의 버금가는 태세 전환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만 해도 단일화에 실패해서 3자 대결로 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었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금 변화의 바탕을 갖다 깔고서 4월 7일까지 가면은 우리가 이긴다는 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는 말씀. 2자 구조로 가면은 좋겠지만 단일 후보가 안 돼서 자기도 나가다겠다고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설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가 결코 야권에 유리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 연휴 직전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박영선 전 장관이 41.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1.4%의 지지율을 얻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자 대결이 아닌 양자 대결에서도 초접전 양상인 겁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일 경우에는 박 전 장관이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SBS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은 양자 대결에서 박 전 장관한테 밀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 두 여론조사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박 전 장관에게 진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물론 SBS 여론조사에서는 MBC 조사와 달리 안철수 대표가 박 전 장관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든 간에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셈인 거죠.
마음이 급했는지 이제 야권에서는 단일화를 넘어서 서울시 연립정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해 말 처음 제안했지만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았었죠. 제가 작년 12월 21일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연립지방정부 구성안은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권의 유능한 인재들을 널리 등용해서 서울시의 문제들을 제대로 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안 대표의 제안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한 언론에 서울시 연정 제안은 후보 단일화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후보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성공적인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하면 서울시 공동운영은 당연히 실천해야 할 기본 과제라고 밝혔는데요. 자유주의 상식 연합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뿐 아니라 금태섭 전 의원, 더 넓게는 조정훈 의원까지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간 강성보수 노선을 유지하면서 집토끼 관리에 힘썼던 나 전 의원, 이제는 중도층 껴안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서울시를 공동 운영한다는 제안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권의 이런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연립정부 구상은 그저 선거용이란 겁니다. 강선우 수석 대변인은 나눠 먹자고 약속하는 모습이 부끄럽고 민망하다 이렇게 날 세웠습니다. 여당의 공격에 안철수 대표도 오늘 반격에 나섰죠. 나라를 절단내고 자기들끼리 해먹느라 배가 부르다 못해 배 터지는 소리 하고 있는 여당은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려서 야당을 자신들의 저급한 수준까지 끌어내리려는 저열한 정치적 비난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리해보자면 야권은 지금 위기감이 커지면서 똘똘 뭉치려고 하는 중입니다. 단일화가 단순히 선거용 쇼에 그칠 게 아니라 야권의 재편을 위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모두 낙승하기 어렵다는 전망 때문이죠. 그런데 그 첫 단추인 제3지대 단일화는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 단일화 합의가 이뤄진 지 보름 가까이 됐는데요. 당초 오늘 열리기로 했던 첫 TV 토론도 무산됐습니다. 일단 양측은 재협상 끝에 이달 18일로 1차 TV 토론의 일정을 미루는 걸로 합의하긴 했는데요. 다만 토론의 무산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먼저 선관위가 정한 토론 횟수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그 방송 시설을 이용한 토론을 1회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여러분한테 연락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토론을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다면 그거는 예비 경선보다는 본 경선을 하는 것이 단일화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도 결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금태섭 후보 쪽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방송 토론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이제 뭐랄까 좀 억지를 좀 쓴 거예요. 선관위가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은 1회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10일 양측의 2002년 대선에서 단일화 TV 토론 횟수와 관련 그 1회로 제한한 선례가 있다는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때는 대선이었고 지금은 과거와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참고사항일 뿐 반드시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1회 제한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지요. 1회만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할 때 방송 토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결국 방송 토론은 일단 하는 걸로 확정은 됐죠. TV 토론은 당연하게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금주내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 토론 이제 하기로 한 것이고 실무적인 아주 세부적인 것들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토론 방식을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던 건데요. 금 전 의원은 미리 정해진 질문에 외워온 대답만 하는 토론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었죠. 반면 안 대표 측은 최소한의 형식은 갖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구체적인 토픽을 좀 정해가지고 각자 양쪽에서 2개씩 이렇게 주도권을 갖는 토픽을 제시를 하고 그 토픽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정도, 그러니까 포괄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자가 공통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가지고는 그다음부터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걸 토론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오늘 결국 제 협상에서 주제를 정해서 하는 주도권 토론과 형식 없는 자유 토론을 섞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답답했나 봅니다. 한마디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단일화는 한 사람의 개인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팀 플레이로 이루어지는 4월 보궐선거 필승 전략입니다. 행여나 후보 한 명이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전 공멸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김 위원장 힌트만 간략하게 줬습니다. 국민이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만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자유롭게 토론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고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토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쉽게 정리하면 야권 단일화는 힘은 합쳐야겠는데 여러모로 뜻은 안 맞고 진척은 쉬이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개 과정도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권 서울시 연립정부 띄우기, 안철수 금태섭 TV토론 무산 후 재합의. 네,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죠. 이제 박 반장이 속보를 반영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금태섭 후보 첫 TV토론이 무산이 됐고 18일에 열기로 일단 합의를 했다는 거죠. 네,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8일에 1차 TV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의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1차 토론, 모두 발언과 사회자 질문, 또 주도권 토론, 자유 토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도권 토론은 두 후보자가 주제 2개씩을 정해서 사전에 알려준 뒤에 토론을 진행하고, 자유 토론은 정치, 정책 분야에 대해서 형식 없이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앞서 이제 무산된 과정, 갈등을 빚었던 부분을 좀 짚어보면요. 안 대표 측은 선관위가 예전에 제시했던 1회 횟수 제한을 그 이유로 들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선관위의 정확한 입장은 뭐였어요? 네, 중앙선관위는 후보 단일화 TV 토론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과거 유권 해석을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새로운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선관위가 후보 양측에 전달한 유권 해석 사례는 19년 전 사례로 참고용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KBS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 20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TV 토론 중계방송이 선거법 위반인지 질의를 했는데요. 선관위는 중계방송 형식으로 1회 안에 방송할 수 있다고 해답했다는 겁니다. 안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그 후보와 한 차례 TV 토론을 하고 나면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단계에서는 TV 토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을 펼친 건데요. 다만 선관위 측은 질의회답이라는 건 질의마다 다르고 우리는 선례를 안 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 측 입장은 뭐예요? 금 전 의원은 왜 토론하자면서 선관위 얘기를 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다라고 반박을 했었는데요. 선관위 측이 보낸 유권 해석이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금 전 의원은 안 후보와 제가 방송 토론을 했다고 국민의힘 후보와 토론을 못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또 선관위 얘기가 나온 이후로도 안 후보와 저는 15일에 토론하자고 서로 합의를 했다면서 선관위 얘기가 왜 지금 나온지 납득이 어렵다. 그냥 예정대로 TV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시민들 앞에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후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선관위는 결국 금 전 의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었죠. 네, 자 그렇고요. 안철수 대표가 오늘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설전을 벌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 발제 때도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감기 좀 걸려가지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박원순 계승을 언급한 우상호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우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제 혁신의 롤모델이다.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고 밝히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범죄 피의자 시장이 자신의 롤모델이라는 정신 나간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자격도 없고 공당의 지위도 어울리지 않는 정치 몰입의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 의원은 철새 정치인 퇴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우 의원은 SNS를 통해서 안 대표가 나를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적어도 나는 이당저당 옮겨다니는 정치 행보를 보인 적 없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 주장에 더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부산 후보들 간의 TV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그 내용은 내일 저희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야권 서울시 연립정부 한 목소리 제3지대 단일화 삐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한 줄은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입니다. 앞서 국회 발제에서 잠깐 짚어봤지만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을 탄생시켰던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이 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큰 어른이자 마지막까지 약자의 편에서 싸운 민중의 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를 향한 응원이었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평생을 거리에서 보낸 투사 백기환 소장, 민주주의를 향한 지치지 않은 투혼, 또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이어받는 건 이제 남은 사람들의 몫이겠죠.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반장 감기 걸렸어요? 네. 밤에 인터뷰를 좀 했더니. 아, 그래요?